경기도의 이슈를 토크로 풉니다. 톡 쏘는 질문으로 톡 쏘듯 시원하게 경기도 의정 뒷이야기를 토크로 풀어보는 의정 톡톡 진행을 맡은 조충현입니다. 정치, 정책, 행정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하다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도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이 의정 이야기를 간단하면서도 유쾌하고 또 재미있게 저희가 풀어보기 위한 의정 톡톡. 저희가 톡톡 건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첫 이야기는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와주세요. 네, 의정톡톡에 이제 첫 손님으로 오셨는데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일하는 당신 곁의 이웃 청년 경기도 의원 유호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7회 경기도 의원으로 당선돼가지고 이제 어느덧 3년차 의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정치인의 삶 살아볼 만한가요?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사회적 연대를 해왔거든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제 나이 또래에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들을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서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보니까 그 SNS를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알리는 그런 의원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의원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디자인 저희도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 되게 신경 쓴 티가 확 나던데 그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의정 활동도 하시고 본인의 활동도 직접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이신데 그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그 SNS를 통해 가지고 공약 이행 사항이나 활동을 공유하시던데 이런 소통이 의정 활동에 얼마나 좀 도움이 됩니까? 우선 경기도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도민들한테 알려내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부족했던 것들,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도민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 하면서 이를 반영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는 이런 선순환을 저는 기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젊은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피드백 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또 좋은 활동에 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의정톡톡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을 모신 만큼 그 여성 그리고 이민자 그리고 청년들의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의 미래는 청년에게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지속 가능한 지역의 핵심이 바로 새로운 가능성을 이루는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이 또 정착을 하고 일자리를 통해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말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청년을 위한 정책들 많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경기도는 속된 말로 청년 정책 맛집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렇군요. 다양한 전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도 경기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면접 수당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면접을 보러 가면 구직 활동을 하면 네. 그 면접 확인했다는 거를 이제 인증만 하면 그의 일부를 이제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서 하고 있고요. 예. 이 외에도 기회사다리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취업을 하려면 스펙이 필요한데 네. 또 스펙을 쌓으려면 돈이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해외 경험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드는데 경기도가 그런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도 청년이시잖아요. 네. 그럼 혹시 청년으로서 이런 혜택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구직 활동할 때 많이 했었는데 일단 예. 면접 수당 저도 받아봤고요. 네. 요즘에 또 어학 연수를 많이 가기도 하는데 네. 어학 시험이 또 중요하거든요. 취업할 때. 근데 어학 시험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는데 곧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열심히 또 네, 청년으로서의 또 네, 권리를 또. 시험.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먼저 그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 기본소득 어떤 정책인가요? 청년 기본소득이 아무래도 경기도의 청년 정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정책인데요.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연 100만 원, 25만 원씩 분기별로 나눠서 지역화폐를 지급했던 사업입니다. 참고로 제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 청년 기본소득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네. 95년생부터 이게 딱
시행할 때 제가 만 24세였어서 네, 90년에서. 받았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연 100만 원이면 이 결국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 중에 좀 뭔가 가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지난 2월 경기도가 청년 기본소득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같은데 사용 항목과 지급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기본 취지가 이제 전혀 사라졌고요. 이제 9가지 항목을 제한을 두어서 예전에는 이제 남양주시라던가 구리시라던가 이런 기초 단위에서만 쓸 수 있었던 거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또 지급할 수 있는 용도도 9가지로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뭔가 그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게 청년 입장에서는 좀 반갑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청년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야기 좀 나눠 보셨었나요? 좋은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요. 아니 왜냐면은 의원님은 다 받으셨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고 네. 이렇게 좋은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네. 그런 고민은 기존에는 있었습니다. 이 청년 기본소득을 사용해서 뭐 노래방을 한다던가 술을 마신다던가 밥을 먹는다던가 이것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느냐라는 다른 많은 이들의 이제 문제의식들이 있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 엄청 가난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돈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외식을 남에게 사줘봤다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가난한 분들이 어학연수를 할 때 비용을 쓴다라던가 월세라던가 이런 것들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카드 포인트처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월세를 어떻게 카드로 내는지 등록금도 이걸로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대학이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굉장히 서있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정책으로 좀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경기도가 어떤 준비를 마칠지 저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경기도 의원으로서 이번 개편안에 대한 어떤 평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경기도지사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분들도 있고, 근데 그 분들만의 목소리를 반영한 변화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청년들, 직장에서 출퇴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다양한 청년들은 그런 활동을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나 어느 정도 본인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그런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 반영을 하는데 정작 대부분의 청년들의 목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경기도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양하다라고 말하려면 뭐 소득도 다양해야 되고 지역도 다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전혀 균질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이 청년들의 목소리고 청년들이 기본소득의 개편을 원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네.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우려도 하고 또 기대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많으셔야지 또 청년분들의 또 기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더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또 기지촌 여성의 인권 회복과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20, 30대는 기지촌이 쇠퇴한 후에 그 세대라 가지고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의원님은 이 기지촌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관심을 갖게 된 거는 1년이 안 됐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두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지금 현재 기지촌 문제가 동두천에서 많이 불거지는 문제라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다양한 서사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납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의식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에 또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네. 아직까지 관심 갖는 분들이 없다면 제가 그 역할 감당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좀 대단히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젊어서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그 조례를 개정해서 기지촌 여성 지원 근거를 좀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좀 보니까 유명무실하다는 그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유 의원님께서 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가장 부탁드릴게요. 큰 거 2020년에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 대상을 이게 국가폭력이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이거 국가폭력이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도 이거를 단순하게 기지촌 여성들을
이른바 성매매 종사자로 정의하기보다는 이 국가폭력 피해자를 명확히 해야지 이 논의의 시작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했던 조례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름 자체를 기촌 여성 지원 조례가 아니라 기촌 여성 피해자 지원 조례라고 명확히 하는 게 있었고요. 예. 또 나머지 한 가지는 기념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들도 네. 연배가 있으시다 보니까 한 분, 두 분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럼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증언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해야 되는가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는 기촌 여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언젠가는 이 문제를 기록하고 누군가 기념을 해야 될 텐데 네. 그거를 위한 이제 근거로서 이 조례에 기념 사업도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역사를 잘 기억하기 위한 네. 근거로. 근데 이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여전히 그 철거를 놓고 갈등을 빚고 네. 있더라고요. 뭐 개발하자, 아니면 뭐 여성인권 평화박물관으로 활용하자, 뭐 동두천시와 여성인권단체 팽팽한 그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의견이 모두 다 합당한 이유가 존재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더 팽팽한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모든 사회 문제는 뭐 100% 맞는 건 없죠. 근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동두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도에 고등학교 입학해서 예. 13년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동두천도 시니까 인구 한 10만 넘고 이럴 줄 아는데 10만이 안 되는 시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지역 소멸이 굉장히 심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절박감에 거기에 소요산이 인근에 있거든요. 그럼 소요산 인근을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는 발상으로 시작하는 이제 문제인데요. 또 그렇게 해서 조성하겠다면 호텔도 짓고 뭐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건데 제 우려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역사 이 얘기는 뒤에 하더라도 네. 당장 지금 전철이 놓여져 있거든요. 소요산은. 그러면 소요산의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라는 것 때문에 소요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거기서 1박을 하면서 묵고 가고 거기서 즐길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 수요 예측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것에 단순히 동두천시 자체 재원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재원을 투입해야 될 텐데 네. 그 재원들이 과연 효율적이게 쓰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보니까 또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 그 평생교육위원회에서 그 이민자를 위한 정책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서 최초로 그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또 하기도 했다는 보도도 제가 들었는데, 그 실제로 그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한 80만 명 정도 등록 외국인이 있는데요. 사실 미등록 이주민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감안을 하면 100만은 가뜩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80만도 넘고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인구의 5%가 외국인이고, 또 외국인 노동자가 현재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이끄는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게 보면 여전히 열악한 처우와 또 사회적 차별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뭐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어떤 그런 느낌, 그 고용 허가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고용 허가제를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주 노동자라고 하면 아나운서님이 저를 고용해 주셨다고 하면 네. 제가 다른 곳을 옮기고 싶으면 사장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허락해 준다 해도 최대 3번까지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나를 못 살게 괴롭혀도 나는 사장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가능하게 강제력 있게 사업장을 옮기려고 하면 좀 명확하게 입증이 되고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과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이주 노동자들이 그 절차들을 다 밟아가면서 이런 입증이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국제노동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ILO라고 불리는데요. 거기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강제노동제도다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법적으로 또 체류가 허용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아동, 그쪽도 굉장히 또 바라봐야 될 것 같은 문제인데, 그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문제 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도 이 미등록 이주 아동 꽤 있습니까?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한 8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은 학교를 가지 않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또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뭐 미등록 이주 아동의 체류 보장을 위한 구제 대책을 3년? 네. 2028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히긴 했는데 이게 구제책 연장은 좀 뭔가 반갑지만 이게 뭔가 한시적 운영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근본적 대책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3월 말일까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연장이 된 것에 감사하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가 모두 이제 정부에게 이런 건의안을 냈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3년 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3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주민 아동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적으로 옳은 방향인지에도 고민해 볼 필요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오고 정말 여기서 정말 이제 한국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다시 이 부모님이 태어난 나라로 돌려보내는 게 과연 우리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특히 요즘 저희 청년 세대한테 자꾸만 애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좋은 노동력과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있는데 이걸 돌려보내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초저출산 국가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미등록 그 외국인 자녀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도 미등록 이주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의원님 생각하고 계신 뭐 정책이 있으십니까?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내국인과의 차별이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당연히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아이들 교육비의 문제라던가 네. 아니면 부모가 맞벌이하는 경우는 뭐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기도 하는데 이 비용들에서 어떻게 도가 분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경기도가 1,400만 경기도민이 있다라면 경기도가 1,400만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중앙정부의 제도 변화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지금의 이 저출생 상황에 맞는 이민 정책일지 저희도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이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역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어느 영상을 봤는데 그 운동회를 하는데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부모님 다 외국인이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현실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게 뭔가 외국인 노동자는 뭔가 단순한 일손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지속 가능한 함께 해야 하는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방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러분도 함께 좀 생각하시고 그런 생각의 전환과 제도 개선도 확실히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의원님의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 굉장히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의원님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좀 뭔가 계획을 더 세우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당장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미혼이고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약간 그래서 여유가 있어 보이세요. 그래서 뭔가 그렇죠. 예. 네. 상임위원회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또 보육 아이들 이런 업무인데 그렇죠. 이거를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피부로 와닿진 않으시나 봐요. 전혀 와닿지 않아서 네. 오히려 주변 친구 혹시 애 낳은 친구들 있으면 물어보고 막 이런 예. 과정을 이고 있고요. 저는 도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저는 도민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단히 좀 공부하면서 이 분야도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도 한다고 하시지만 이제 말씀을 잠깐 오늘 또 의정톡톡을 통해서 들어봤더니 진정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쭉 계속 잘 나아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결혼하시고요. 빨리 아이도 많이 낳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톡톡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도의 이슈를 톡 쏘는 질문으로 또 시원하게 톡 쏘듯이 풀어보는 의정톡톡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의정톡톡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